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빅테크 가운데 넷플릭스가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죠. 네, 현재 4분기 매출은 78.5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EPS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네, 0.21달러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세계 증시는 이달 말에 열릴 올해 첫 페드 회의 장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의 상저하고 전망과는 다르게 연초부터 주가가 강하게 뛰어주는 만큼 앞으로 페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증시 향방도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첫 페드 회의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디폴트를 둘러싼 경고음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6월까지는 시간을 좀 번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오늘 그 FMC 그 보드 멤버들의 예. 얘기가 많았었죠. 뭐 브레이너니 물론 정재이 예, 많았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오늘 그 가장 한국 입장에서 이렇게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세계 양대 그 경제지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킹달러 시대가 저물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오늘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이 연방부채 상한이 꽉 찼죠. 여전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정치적 측면과 앞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아시겠습니다는 공화당이 예상대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은 뭐 더더구나 그렇고요, 맥카시.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앨런 재무장관이 사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6월 말까지 임시 조치를 강구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그 연방부채가 한데 꽉 달 때는 공무원들을 좀 희생시킵니다. 기관 경비, 경직성 경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달리 사실 그 연기금의 신규 투자를 이렇게 금지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증시에 부담이 됐던 거거든요. 장 초반에. 장 초반에 매파성 발언이 증시에 부담된 게 아니고 이게 주가를 더 덧다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부채 한도가 쉽게 타결되지 못한다 본다면 임시 조치가 6월 말까지 1단계, 그 위에 2단계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면 공무원들의 봉급을 줄이고 일부 이렇게 핵심적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집에서 쉬게하는 이런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측면은 내년이 그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 그 대선과 맞물려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사실상 힘겨루게 되면 의외로 이 문제가 오래되고 증시라든가 경기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화당의 2024년 대선에 나가는 후보 중에 최근에 보면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지금 하원 의장 맥카시가 트럼프의 키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웨이도 그렇고 지금 재정 사이드에서는 연방부채 관련해서 지루한 싸움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에서 돈을 빼놓고 보자. 그래서 지금 그 서상영 본부장께서는 차익 매물 이런 쪽에 말씀하셨습니다는 그런 그 차익 매물이죠. 연초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한 3에서 5%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코스피가 한 10%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요걸 좀 차익을 실현하자. 우리가 이제 방송 중에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 목표 수익률만 되면 차익을 실현해달라는 것을 계속 권유드렸죠. 일부 증시 붕괴론자가 뒤늦게 사실 그 주식을 계속해서 줍줍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험 요인도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각도가 지금 나와서 어제 한 다우지수가 6%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오늘도 한 제가 마감 지수를 못 봤습니다. 한 200포인트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800포인트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월가에서 증시에서 돈 빼놓고 보자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따라갈 것이냐, 그걸 따라갈 것이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올해 예정된 첫 페드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페드 회의 장세에 들어간 입장에서 지금 증시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예. 25일 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이 1월 20일이 3주년째 이렇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3주년째 굳이 의미가 되는 것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있기 때문에 3주년째 이렇게 3주년째 연설에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공식 선언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워싱턴 정가 특히 정치 평론에서 가장 이렇게 신뢰가 높은 폴리네코가 분석한 달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은 증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연방부채 한도 상환 문제가 잘 협조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증시라든가 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던 요인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첫 연준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1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월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표는 2월 달에 이제 발표하는데요. 미국 시간을 보면 1월 말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 이 회의를 앞두고 지금 이번 주말서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페드 장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25일 날 아마 이렇게 시청자분과 만나면 그때는 페드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도 페드 멤버들이 서로 제각각 얘기하죠. 예. 경기 문제든 인플레 문제든 최고 금리든 제각각 얘기하죠. 기싸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당면한 현안이 많습니다. 당면한 현안이 많은 만큼 1월 회의에서 그 결과가 쉽게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예측하기 못하다 보니까 연초에 올라갔던 부분에 차익 실현하고 일단 증시에서 돈 빼놓고 봐라. 예.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투자자들이 이 페드 회의를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페드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 페드는 상당히 관심이 높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증시 붕괴론자들이 4, 4분기 안 되니까 1, 2월로 넘겨졌죠. 근데 이제 그 증시 붕괴론 비관론자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전망에서 보면 상반기가 낮고 예. 하반기 올라갈 것이다. 상저하고를 대부분 다 거의 다 100% 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초에 그 증시 모습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오르고 한국의 코스피는 지금 한 10% 가깝게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보면 자 국내 증권사가 상저하고 또 연초에는 증시 붕괴론자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냐 증시가 떨어져. 근데 주가는 10% 올라가니까 청개구리 장세다. 이런 표현을까지 써요. 예. 어젠가 그제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청개구리 장세다. 이렇게 예측해가 되겠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1월 달 이렇게 페드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블러드 청재라든가 이런 사람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고금리를 높게 해야 된다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1월 회의에서는 다시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긴축 기조가 재확인된다 이렇게 본다면 차익 매물 실현 또 긴축 기조가 하니까 연초에 기대감이 꺾이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피봇에 대한 추진 의지 오늘 로리 얼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 어느 정도 최고점에 최고금리가 닿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하는 게 맞는다 하는 입장에서 1월 그 말의 회의에서 피봇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던 내용이 추진에 대해서 재확인하면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1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지금의 얘기하는 달러 가치 그리고 요새 금값도 핫해요. 예. 금값들이든가 또 요새 금리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정도 올라가서 비트코인도 핫하죠. 이런 모습들이 전부 그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앵커께서 예. 지금 주가는 올랐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긴축 기조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 예. 그다음에 피봇에 대해서 재확인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가능성은 50-50, 예. 50대 50이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오른 상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은 뭐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어. 일단 뭐 관망하거나 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신중한 태도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차면 예. 증시를 뒤늦게 줍줍줍 하는 것보다는 목표 수익률만 차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50-50일 때는 바로 이전에 주가가 상승했으면 저 앞에 놓여 있는 굵직한 게 연방부채 한도 남아있죠. 예. 그다음에 1월 회의에서도 이게 뭐냐 긴축과 피보셋에 대해서 50도 50이면 일단은 차익을 실현하는 게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증시에서 돈 빼라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관망을 하겠다는 제 대답이 맞았는지는 잘 그건 모르겠는데요.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첫 페드 회의 결과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을 먼저 진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월 회의는 다른 회의와 달리 아주 기본에 충실합니다. 뭐든지 예. 매년 회는. 그러면 지금의 금리 변경이라든가 QT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땐 기본에 충실한다면 페드의 설립 목적이 뭘까? 예. 그리고 2012년 목표가 바뀌었을 때 듀얼 맨데이트 아래에서 페드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설립 목적이자 2012년서도 남아있는 인플레 안정이고 두 번째는 고용 창출 목표지 않습니까? 그게 예. 양대 목표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니까 데이터 디펜던스 경제 지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CPI 지난주에 발표했죠. 12월이 6.5%로 많이 떨어졌죠. 예. 작년 6월에 9.1%니까 하락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1년 기대 인플레 본다면 작년 6월에 6.5에서 지금은 5.0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부분이 예. 서비스 분야의 제조업도 아닙니다. 서비스 분야의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요거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요거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요게 임금과 물가 간의 악순환 고리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통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이론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문제, 요게 차단되는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지난 12월 달에 일부 서비스의 임금 상승률이 근로자 임금 상승이 둔화됐죠. 4.6% 둔화됐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인플레적인 측면에서 잡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기대가 형성된다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는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잡히진 않았지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 고용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용 시장 지표에서 보면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게 실업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실업률이 3.5% 나왔죠. 그래서 전월에 11월에 3.6%에 대비해서 3.5%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고용 시장이 그만큼 개선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추정하는 실업률 3.5에서 3.7%는 보통 이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시청자분께 왜 차익 실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되냐면 자 이제는 고용 사이드의 양대 목표 하나는 완전 고용 수준이다. 근데 물가는 잡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예. 그럼 1월 달에 사실 뭐냐 여전히 긴축 기로를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 욕구가 강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올해 첫 페드 회의 결과를 알아보기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이 페드 보드 멤버들이 또 대거 교체된다는 점인데 뭐 증시 입장에서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예. 오늘이 이제 내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마지막 기싸움이 되는 거죠. 예. 워낙 많은 사람이 나왔죠. 우리 이현 캐스터께서 예. 연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잘 정리해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사실 매파와 온건파 내지는 비둘기판의 기싸움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의 좀 다른 점은 이렇게 의사교환이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금통위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금통위원들이 아직도 직능단체에서 뽑아준 뭐 대한상에서 뽑아준 사람 하나, 은행협회에서 뽑아준 사람 하나 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통수권자가 뽑아주다 보니까 사실 금통위원들이 이창용 이렇게 하는 총재에 비롯해 쭉 하면 의사교환이 좀 활발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금통위 전에 또 당신들의 개인 교세를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활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결과가 보지 않고 예. 그냥
사전에 이렇게 의사결연이 없는 시장과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하면 금통위가 시작되면 1시간 내내 금리가 뭐 올라갔다 땅땅 두들기는 이러니까 이거와는 아주 대조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리 페드 멤버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전 성향을 취합하도록 하는 것이 보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보드. 예. 왜 보드를 구성합니까? 보드 멤버들이 한 목소리를 한다면 한 사람만 하면 되지. 금통위원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3억, 3억을 주는데요. 왜 국민사금 가지고는 이렇게 낭비합니까? 그게 보드 멤버들이거든요. 의사교통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싸운다, 매파, 온건파 간에 싸운다. 이게 단순히 싸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서는 자, 매파, 온건파 간의 견해를 이렇게 시장 차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상황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긍정적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는 올해 1월 말에 사실 매파 사람들이 전부 온건파, 비둘기파로 교체가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떠나가는 매파들이 굉장히 오늘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까지 주장했던 블러드 총재가 지금은 7%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인플레가 많이 안정돼서 그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최고 금리가 5% 이상은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이언스 스텝을 추대했던 로레타가 다시 또 등장해서 예. 최고 금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태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5.5% 가야 된다 하는데 오늘 이엔 캐스터가 5.25 가정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죠.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에스터 조지가 오늘 발표할 거로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개인적 사안을 들어서 예.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안정되는 측면이고 과거에 강하게 얘기했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책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줌 통화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반면에 오늘 이렇게 비둘기파들이 그냥 왕성하게 얘기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리 로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뱅크의 총재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그런데요. 정작 가장 중요했던 브레이너 이렇게 부총재가 오락가락했죠 이 양반이. 예. 그것도 그동안은 비둘기였다가 지금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다소 올려야 된다 하는 시각으로 해서 종전의 얘기인가 다른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페드 멤버들도 지금 일관성이 같지 않을 만큼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결국 긴축과 비둘기로 가는 게 50-50다. 어떨 것이냐 그런 예. 측면에 월가에서 일단 증시에도 돈 빼놓고 봐라. 증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나쁘다. 돈 빼놓고 봐라.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결국 매파나 비둘기파나 결국 생각하는 건 미국 경제니까요. 네네. 소위 말하는 빌런이나 악당은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래도 시장이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니까요. 지금 페드와 시장 간의 괴리도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괴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1월 말 회의에서 또 매파 발언에 대해서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한 나라의 금리 체계상을 보면 근데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올리는 국면이니까 하단을 치는 게 아니라 상단을 쳐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밴드폭으로 4.2에서 4.5%인데요. 예.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수치를 얘기할 때는 상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단. 예. 그리고 금리가 내릴 때는 하단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 그 무게심을 잘 둘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장이 페드의 멤버들의 금리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얼만큼 신뢰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4.5%가 상단인데요, 기준금리가. 예. 지금 우리 정영구 PD께서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30년물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지금 뭐죠? 예. 전부 4.5%보다 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아무것도 없죠.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페드 멤버들이. 그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고민도 앞으로 페드가 미국의 증시라든가 금융시장,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역할이 상당히 제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증시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과거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페드의 역할이 좀 축소되고 시장이 그렇게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재정 사이드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재정 사이드 역할이 굉장히 크죠. 예. 연초부터 이제 그동안 어디가 있으셨느냐 이렇게 해서 앨런 그 재무장관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에 이렇게 재무상을 만든다든가 또 중국을 방문했던가 활발하게 나오고 예. 각종 현안에 대해서 앨런 장관이 지금 입김이 굉장히 세지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페드는 오락가락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 문제가 굉장히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트릴레마 상태에서 자, 또 시장에서는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의 페드 역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사실 제닛 앨런 장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바이드노믹스라고 바이든 플러스 이코노믹스의 대부분 다 재정 사이드인데요. 이 부분이 성과를 내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 내년에 대선이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대선이 일어나니까. 근데 통화정책 사이드는 뭐냐? 통화정책은 독립성과 중립성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정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페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령 인플레가 잦더라도 바이든의 공과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는 바이든오믹스가 올해는 성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앨런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옐런 장관의 역할이 커진다면은 증시랑 경제 입장에서 이 호재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되려면 앨런 장관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앨런 장관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페드의 부의장 하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에 페드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의장으로 이렇게 된 것, 그 부임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두 번 연속 이거 연임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가시인지 한 번만 단임하고 지금 제롬 파월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인데 결국 자 오바마 대통령의 페드의 부의장,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의장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 통화 정책에서 보면 당면했던 금융위기 문제를 극복했던 아주 주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제닛 앨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만큼 굉장히 공과를 인정돼서 페드 의장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개 보겠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이분이 사실 그 제닛 재무장관 얘기할 때 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재무정책의 근간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앨런을 다시 보자. 그리고 앨런이 이제 예일대 출신이니까 예일대 학파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제정책을 펴었을까. 페드 역할이 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증시라든가 경기 상황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미국 경제 호황 일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소위 케네디 존슨이 있는 베트남 전쟁 특수 때 이때의 예일대 파들이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경제 이론의 근간을 부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유명한 어큰 법칙이라 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과 그 다음에 실제 성장률 뺀 인플레 갭, 그 다음에 디플레 갭 이렇게 해서 만든 어큰이라는 분. 그리고 로버트 솔로라는 사람, 요분 이제 우리가 보면 기술 경제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솔로 모델에서 이 거시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성장 모델로 굉장히 기술 혁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케너스 에러 교수, 이게 에러기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또 바글드 후보에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주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에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신경제 신화를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경제 이론으로 답정했으니 예일대 그 경제학자들입니다. 그게 노드하스라든가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로버트 시얼러입니다. 지금 로버트 시얼러가 지금도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죠. 근데 1990년대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이후로 뭡니까? 90년, 2000년, 2010년, 2010년 한 40년 정도 되네요. 아마 20대 30대 초반에 교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큰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관됐던 부분이 이렇게 근간이 됐던 것이 앨런 이렇게 재무장관인데요.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예. 오늘 그 새롭게 앨런을 다시 보자. 그 앨런의 이론적 토대가 됐던 이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것이 올해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새롭게 나왔으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이제 앨런이 재무장관 시절에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 되는데요. 자, 이거는 성장을 중시합니다. 인플레보다는 성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보다는 내 손아귀에 두는 소득이 더 중요한 겁니다. 표심을 잡을 때 그런 과정에서 올해 증시적 측면에서는 자, PBT, 자, 차익을 신호하지만 예. 너무 향후의 증시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테슬라 주식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중개 판매량이 70% 정도 증가했다면 어제도 그 소식이 나오는데 테슬라 주식이 지금 저가지 않습니까? 예. 고가대가 아니라 $100, $120는 저가입니다. 아주 저가일 때 중국 판매량이 70% 증가했다면 아마 테슬라는 뭐라도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근데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는데요. 이게 테슬라 자체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0% 증가하는 부분은 어떠냐면 기저가입니다. 예. 작년에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사실 중개 판매량이 적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판매량이 70%다. 근데 기저가 뭐냐? 자, 한 대 팔았다가 두 대 팔리면 100%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생각하셔야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판매량의 70%는 오케이, 테슬라 승자가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테슬라가 봉쇄 체제에서 지금 뭐냐 예를 들어서 100대 팔렸는데 거기서 120대 팔렸다, 170 팔렸다. 그게 테슬라의 판매 수익에 무슨 도움 됩니까? 근데 100대에서 170대 팔리면 70%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70%가 팔렸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무슨 이 전기차 치킨값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런 쪽이 어제 오늘 증시에서 나타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올해 예정된 첫 페드 회의를 앞두고 과연 증시에서 돈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 남아 있어야 될지 투자자분들께서 해답을 얻으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